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한국인의 탄생 저자 홍대선 작가의 강연입니다. 요즘 K컬처다 뭐다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종종 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질문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설명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많단 말이죠. 이 강연이 그 답을 찾는데 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강연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한국인의 특징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엄청난 경쟁심이라든가 대단한 추진력, 또 어떨 땐 되게 친절한데 또 무뚝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이걸 파헤치는 거예요. 아. 단순히 뭐 우리가 원래 그래 이게 아니고 한반도라는 아주 독특한 자연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역사적 경험 이게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강연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한국인은 극단적인 생존주의자다 이겁니다. 극단적 생존주의자. 와, 굉장히 강렬한 정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강연 내용을 한번 탈탈 털어서 마치 우리 DNA에 새겨진 것 같은 이 생존 본능,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여러 모습들을 한번 흥미진진하게 파헤쳐보죠. 네, 왜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을까요? 강연 시작부터가 좀 흥미롭습니다. 작가가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 왜 세계가 갑자기 한국에 주목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을 딱 짚더라고요. 네. 케이팝이나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는 물론이고 그 신생 독립국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랑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 뭐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거? 이런 성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엄청 열심히 살아서 그래 이렇게만 말하기엔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뭐가 설명이 더 필요하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작가는 단순히 노력이나 희생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한국만의 어떤 독특한 동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길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 한국만큼 성장하지 못했죠. 또 남미 여러 나라들 민주화 과정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운 투쟁을 겪었는데도 지금의 한국 같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작가가 딱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고도의 혹은 극도의 생존주의자 이거군요. 근데 그 기원을 설명하는 방식이 진짜 파격적이던데요. 뭐 단곤이 당한 부동산 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하, 네. 상당히 도발적인 표현이죠. 이게 뭐냐면 한반도의 자연환경이 그만큼 살기에 혹독했다는 걸 아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환경이요? 네.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서 연교차가 극심하고 국조 대부분이 그 단단한 화강암, 편마음 기반의 산지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이 돌들이 잘 부스러지지가 않으니까 토양층이 얇고 척박하다는 거죠. 네네. 비가 많이 오면 또 산사태도 작고 그러니까 겉보기엔 산수가 참 아름다운데 실제로 농사짓고 정착해서 살기에는 꽤나 불리한 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지 작가는 한국 사람들이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 비교적 좀 덤덤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해석도 내놓더라고요. 예. 그것도 재밌는 지점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예측 불가능하고 혹독한 날씨를 겪으면서 원래 날씨는 고통스러운 거다. 이걸 그냥 몸으로 체득했다는 거죠. 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얼어붙고 장마 오면 물난리 나고 봄엔 황사 마시고 이게 그냥 당연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혹독한 환경이 우리 건국 신화, 단군 신화에도 아주 깊숙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작가는 단군 신화를 그냥 천지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이주 세력, 그러니까 환웅이죠. 이 환웅이 기존에 있던 인간 세상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건국설화, 다시 말해 이주 및 정복설화로 해석을 해요. 이주설화. 네, 특히 그 환웅이 서자, 그러니까 비주류 출신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터전을 개척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명한 신화 속 곰과 호랑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동물이 사람이 되는 뭐 그런 단순한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곰하고 호랑이는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던 토착 세력 혹은 그 혹독한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쑥이랑 마늘만 먹고 100일을 버티는 그 경쟁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말 그대로 정말 척박한 땅에서 뭐든 가리지 않고 먹으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 치열한 생존 투쟁을 의미한다는 거죠. 잡식성인 곰이랑 육식성인 호랑이한테 똑같이 풀, 그러니까 쑥이랑 마늘만 먹으라고 한 거. 그 자체부터가 이미 좀 불공정한 경쟁, 즉 생존 환경의 가혹함을 보여준다. 이런 시각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 쑥과 마늘의 실제적인 효능도 생존이랑 연결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쑥은 소화력을 높이고 염증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고 마늘의 그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 쑥과 마늘이 지금 품종이랑은 달랐겠지만 야생 상태였더라도 비슷한 성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결국 쑥과 마늘은 척박한 환경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탈나지 않고 잘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도구이자 약초였다. 이런 추측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단군 신화가 어떤 신성하고 거룩한 가치보다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즉 지극히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생존 조건을 강조하는 신화라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단군 신화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버전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삼국유자에 기록된 거 말고 지역마다 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건데 예를 들면 북한 지역에서는 단군이 토착신인 마고할미랑 싸우다가 결국엔 타협해서 공동으로 통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요, 이주정복 세력인 단군, 그러니까 환웅 집단이 한반도의 그 척박한 자연 환경, 그리고 그곳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던 토착 세력, 마고할미로 상징되는 그 세력이죠. 이들을 완전히 압도하거나 제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해석해요. 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다. 네, 아무리 강력한 외부 세력이라도 결국에는 현지 사정에 밟고 그 환경에 적응해온 토착 세력과 타협하고 융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혹독한 자연 앞에서는 정복자고 뭐고 생존을 위해선 일단 손을 잡아야 했던 겁니다. 하하,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형성 과정을 거친 한국인을 작가가 순결한 잡종이라는, 와, 이거 진짜 도발적인 용어인데요. 이걸로 정의하는 거군요.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이 표현이 초기 한민족 형성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방 유목민 계통의 이주민들, 예맥족 같은 사람들이랑 한반도 남쪽의 토착 농경민들, 한족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충돌하고 경쟁하는 폭력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흡수하거나 제거하지 못하고 서로 막 뒤섞여서 융합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척박한 자연 환경이 일방적인 지배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일단 그렇게 혼합이 된 이후에는 외부의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로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엄청 강한 동질성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보면 한국인이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아주 높은 유전적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는 거죠. 유럽으로 치면 프랑스인 전체가 사실상 다 먼 친척벌이다, 이 정도라고 하니까 와, 진짜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우리는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굳이 단일 민족이라고 우기고 싶다면 한국인이 가장 우기기 쉬운 민족이다, 이런 역설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하, 재밌네요. 역사적으로는 다양한 집단이 섞였는데 그 결과 유전적으로는 아주 균질한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순결한 잡종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핵심 전략, 이게 바로 벼농사 올인이었다.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앞에서 한반도가 벼농사에 불리한 땅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 벼농사에 모든 걸 걸었을까요? 그 이유 역시 참 역설적인데요. 땅이 턱박하고 좁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면적에서 최대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다른 어떤 작물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 그러니까 인구 부양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 효율성 때문이군요. 네, 기후적으로는 쌀 농사가 어려운 부기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쌀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한 결과라고 봐야죠. 벼농사, 이게 혼자서는 절대 못 짓잖아요. 엄청난 노동력이랑 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에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특히 물을 관리하고 모내기하고 김매고 추수하는 이 모든 과정에 막대한 노동력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내는 일부터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품앗입니다.
아, 품앗이. 네, 노동력이 필요할 때 서로의 노동력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 상호 부조 시스템이죠. 이런 필요성 때문에 사람들은 물을 얻기 쉽고 농사짓기 좋은 그런 좁은 평야지대에 옹기종기 모여 살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엮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전통 마을의 원형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벼농사마저도 뭐 가뭄이나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늘 불안정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점도 강조되더라고요. 아, 정말 눈물겨울 정도던데요? 맞아요. 텃밭은 뭐 기본이고 집 주변의 자투리 땅이란 땅은 모조리 다 활용해야 했죠. 담벼락엔 호박 넝쿨 올리고 지붕엔 박이나 오이, 마당 한켠엔 상추, 깻잎, 감나무까지. 그걸로도 부족해서 산이랑 들로 나물이나 약초를 캐러 다녀야 했고요. 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즐겨 먹는 나물 중에 상당수가 사실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사리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물을 먹기 전에 데치거나 물에 우려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바로 독성을 제거하는 제독 과정이라는 해석입니다. 아, 제독과죠. 그냥 먹는 법인 줄 알았는데 바다에서 나는 해조리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미역, 다시마, 김, 톳, 파래. 우리는 정말 다양하게 먹는데 서양에서는 그냥 바다 잡초, 씨윗 이 정도로 취급하고 중국조차도 바다 이끼, 하이타이 정도로 그냥 뭉뚱그려 불렀다는 걸 보면 와,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심지어 그 명태 하나만 해도 생태, 동태, 북어, 황태, 코다리, 먹태 수십 가지 이름으로 부르면서 남김없이 다 먹는다는 것도 정말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극한의 생존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한국인 특유의 아주 복잡 미묘한 심리를 형성했다. 이렇게 작가는 분석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애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애증? 사랑과 미움? 네, 즉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감정이라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는 서로 돕고 품앗이, 뭉쳐야 하지만 동시에 한정된 자원을 놓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군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주변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굶주림,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심, 질투, 이른바 시기질투가 오히려 생존 본능이자 더 잘 살기 위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 이런 해석이네요. 듣고 보니 이게 산업화 시대에 일본보다 더 잘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의 따라잡기 경쟁 심리로 이어졌다는 설명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반면에 공동체 자체는 또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강한 연민과 동정심도 동시에 발현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참 모순적이죠. 그렇죠. 남 잘 되는 건 배 아픈데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하거나 죽어서 공동체의 노동력, 그러니까 품앗이의 손실이 생기는 건 또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면 너도 나도 막 달려가서 돕지만 그냥 우스꽝스럽게 엉덩방아를 찌우면 뒤에서 아이고 개소금이다 하고 고소해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한국인의 기본적인 욕망은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경쟁자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경쟁자들이 완전히 망하거나 사라지기를 바라진 않는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공동체를 유지하는 노동력이자 잠재적인 협력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한국인이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면서도 이 사람을 좋아해야 하나 미워해야 하나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애정과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자식이 굶고 있으면 에이 젠장 하면서도 밥 한 술 떠먹이는 그런 심정이랄까요? 작가의 이 모든 복잡성의 뿌리가 결국 단군이 당한 부동산 사기, 즉 그 촉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극헌의 생존 조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오늘 홍대선 작가의 강연을 통해서 한국인은 왜 이런 모습일까? 이 질문에 대한 상당히 설득력 있고 또 흥미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극한의 생존주의가 우리 민족의 DNA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는 강한 경쟁심, 또 끈끈한 공동체의식, 그리고 때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모순적인 감정들까지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였죠.
네, 이 강연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떤 특성들을 단순히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왜 그런 모습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이고 환경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는 시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생존 방식이 현재 우리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에 각인된 이 악바리 근성과 생존주의, 이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진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더보기란의 동영상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층 분석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